오늘 AI 시대 경제 질서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창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AI 경제 질서의 재편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이 거친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맹목적인 기술 추종이 아니라 숙련된 인적 자본의 유연한 대이동과 이를 두려움 없이 뒷받침할 생산적 완충 장치의 국가적인 재구축에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충격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범용 기술들과 AI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용 기술이란 특정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경제, 사회 구조와 직업 스펙트럼을 뿌리째 뒤바꾸는 거대한 기술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증기기관이나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범용 기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I만의 결정적인 특이점은 과거의 범용 기술들이 인간의 육체 노동이나 단순 계산을 보조했다면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인류 기술 발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 미문의 충격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은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회와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흔적 없는 소멸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동반하며 노동시장 전체를 해체하고 재조립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뼈아픈 교훈을 되짚어보며 국가 생존을 위한 인적 자본의 대이동과 튼튼한 사회적 완충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말 인터넷 도입과 IMF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프지만은 귀중한 유산이 뭘까?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AI 노출도가 정리하자면 AI는 인간의 육체가 지닌 지능을 대체함으로써 일자리의 근본적인 소멸과 생산성 폭발을 동시에 가져오는 전대 미문의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와 치명적 위험을 안겨줄지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AI 노출도가 유독 높은 한국 경제의 명암을 분석합니다. 기술이 가져다줄 압도적인 기회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험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일자리의 평균 AI 노출도가 60%에 달해서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거대한 충격과 막대한 기회의 창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선진국의 일자리가 가진 이제 AI와 더불어 우리의 일자리를 되짚어 보면은 일자리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기회와 위기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이와 같은 긴장 관계가 더 명확합니다. 선진국의 일자리는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보안 관계와 기계로 완전히 대체되는 관계가 30%씩 평평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국가의 대응에 따라 경제의 명운이 완전히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 요소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고소득을 누리는 승자와 단순 노무직으로 추락하는 패자로 나뉘어 사람들의 도전을 막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AI 준비 지수에서 0.73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의 충격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국제 이제 기관에서 그 나라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AI 노출도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국의 AI에 대한 준비 정도가 어떤지를 또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의 평균은 0.73이라면 0에서 1 사이의 그 기준을 척도로 볼 때 0.73인데 선진국의 평균은 0.68로서 한국이 일단은 비교적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0.46, 저소득 국가는 0.3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AI 노출도가 높다는 것과 AI 준비 지수가 높다는 것이 비례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AI가 가져올 일자리 재편과 양극화는 그 자체로 경제의 역동성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마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찰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구조 전환을 이뤄낼 힌트를 얻기 위해서 1990년대 말 우리가 겪었던 가장 뼈아픈 경제사적 경험인 IMF 외환위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IMF 위기 당시 한국이 어떻게 단숨에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동력을 복귀하고 동시에 국가의 방관이 남긴 중산층 붕괴 뼈아픈 상흔을 반민 것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IMF 1996년 우리나라가 IT 제품 수출이 412억 달러였는데 IMF를 겪고 난 직후인 2000년대에 671억 달러, 그리고 2005년에 1000억 달러, 2010년에 1500달러.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그 IT 제품의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인터넷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IMF 위기와 더불어 같이 찾아온 또 다른 글로벌 변화가 인터넷이라는 범용 기술과 세계화, 특히 이제 WTO 출범이 95년대 출범했고, 그다음에 ITA, 그래서 정보기술협정이라 그래서 정보통신 제품을 전 세계 무관세 무역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갑자기 동구권이 이제 해체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WTO를 바탕으로 묶이게 되고, 거기에 특히 IT 제품들이 무관세로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IMF가 위기였지만 또 한편으로 글로벌 그 경제 환경 변화가 새로운 기회의 폭발로 맞물렸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글로벌 IT 수요의 급증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게 IMF라는 그 위기가 가져온 전화위복이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IT 수출 추이고, 오른쪽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고 IT 제품이 무관세로 통용되면서 모든 나라가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무역이 증가했는데,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출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96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2.42였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그 2017년에는 3.23%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2.42에서 3.2면은 0.8%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늘은 그 비례적으로 늘은 거에 플러스로 이 점유율 자체가 또 0.8% 늘은 거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그러나 이제 그 기적적인 도약의 이면에는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트라우마가 있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대기업의 엘리트 인재들이 신산업으로 투입되는 역설적인 전화 위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한 최고 인재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 대기업이었습니다. 수출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한민국의 가장 그 의욕적이고 탁월한 인재들이 대기업들 다 모였고,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도 대기업으로 발탁돼서 대기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인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그 대기업을 구성하는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해체되고 거기에 종사하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엘리트 인재들이 길거리로 앉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실업률을 보면은 98년에 2.2%까지 내려갔다가 99년에는 7%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99년에 실업자 수가 그러니까 97년에 56만 8천 명인데 98년에 149만 명, 99년에 137만 명 이렇게 갑자기 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이 3.3%대로 확 줄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과도기에 인력이 대규모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인력 이동을 보면 인력 이동을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IMF 위기 직후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인데 우선 관리직 가장 고임금을 받던 관리직이 5만 7천 명이 줄었고요. 사무직원이 160여 명. 대부분이 글로벌 대기업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원들. 이 기능원들은 뭐냐면 그 당시 글로벌 우리나라 그 대기업을 형성하던 중화공업에 종사하던 기능공들이죠. 기능원들은 주로 이제 중후장대한 상업시설들과 연합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거 실업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IMF 직후에 이제 늘어난 직업이 뭐냐면 전문가가 111만 1,000명 순 증가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술 및 준전문가가 14만 8천 명.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확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판매 서비스가 17만 8천 명. 단순 노무직으로 이제 이 기능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판매 서비스로 가고 상당 부분은 단순 노무직으로 빠진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직에 16만 2천 명, 관리직에 57만 명은 대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문가나 기술공. 그래서 소위 그 전문 직종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실업 상태가 된 최고급 엘리트 인력들이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IT 산업으로 발빠르게 대거 이동한 이 인적 자본의 신속한 재배치,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IMF 직후의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그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진정한 가속 페달이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중화공업 관리직, 사무직, 기능직에서 67만
67.6만 명이 실직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그 절반 가까운 26만 명 가까이가 전문직, 기술직 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이 대규모 인적 이동이 가능한 나라는 그 당시에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도 이렇게 세계 경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일자리에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동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 한국은 이게 그 어떤 그 시기적으로 IMF 위기와 더불어 가장 엘리트 인재들이 대거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대이동의 숨은 비결, 대이동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 수준이 뛰어났다, 제조업이 발달했다, 제조업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대이동의 숨은 비결 속에는 수십 년간 체화된 범용 기술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범용 기술이라는 것은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술을 얘기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범용 스킬은 제너럴 퍼포즈 스킬,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체화된 숙련 기술을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GPS라고. 그래서 이 전통 산업의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낯선 IT 신산업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했을까? 그거는 그 기술 자체의 어떤 기술력 자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그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또 해외 진출해서 실력을 발휘해왔던 대기업의 엘리트 인재들이 쌓아왔던 무역 실무나 마케팅 능력, 재무 및 인사관리, 조직 및 현장 운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IT 회사가 생기면은 거기에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필요하고 그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한데 그 인력을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으로 채울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 와야 되는데 다행히 한국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산업 개발 과정에서 가장 엘리트로서 수출 전선에서 일해왔던 그 엘리트 인재들이 즉시 산업 예비군이 돼서 이 IT 산업 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회복할 수 있었고 거기에 그 범용 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첫째로 두 번째는 그렇게 대거 인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국가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그 대기업에서 나와 길거리로 이제 이 그 실직한 그 수많은 그 수십만 명의 인력들이 각자 도생으로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강요된 각자 도생의 짙은 그림자를 개개인들이 자기 몸으로 그걸 견뎌낸 것이죠. 당시의 대이동은 국가의 친밀한 국가 지원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시장 논리에만 던져진 개인들의 강요된 생존 투쟁이었고 그 결과 사회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간 소득층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동에 성공한 소수의 고임금과 밀려난 다수의 저임금으로 갈라지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에 뼈아픈 상흔을 남겼고 이것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족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잠깐 그 부연 설명드리자면 당시에 대우 김우중 회장이 그 글로벌 그러니까 동유럽 새로 이제 열리는 세계 시장이 통합되면서 새로 열리는 시장들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의욕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오면서 정부에서 김우중 그 회장의 그러니까 그 수출 여건에서 그 실력을 쌓아온 그런 산업 여군들의 지혜가 아니라 관료들의 안전 위주의 관료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정치권에서.
그 이전까지 그 개발 과정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길을 기울였던 사람은 수출 전선에서 발로 뛰고 있던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의 귀가 관료들한테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우중 씨가 몰락을 하고 대기업 중에 30대 대기업들 중에 16개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았던 젊은 세대들이나 그 젊은 세대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그 젊은 층들이 안전한 직장, 가장 그 미래가 편안한 직장, 그래서 공무원으로 몰리고 은행으로 몰리고 공기업으로 몰리고 공공기관으로 몰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이후로 급격하게 젊은 층의 인재 이동이 급격하게 전환됐습니다. 그 배경에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사회 엘리트층들이 겪었던 그 처절한 생존 투쟁을 보면서 그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들의 부모들이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 IMF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그 소득 분위별 고용 증감을 보면은 이게 소득 분위별인데요. 10개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하위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위 7, 8, 9, 10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서 2000년 사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IMF를 겪은 거죠. 그래서 93년에 비해서 2000년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고용 증감 상황인데 하위 두 개의 그러니까 그 하위 그죠? 그 가장 낮은 두 개 집단에 대폭 크게 늘어나고 또 가장 늘어난 계층이 또 가장 하위 계층 같이 하위 소득 계층이죠. 그러면서 중간층이 확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대량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점유율로 따지면 이게 더 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눈부신 IT 성장을 오랜 기간 범용시키를 채화한 엘리트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빚어낸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수많은 중산층의 붕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의 인력 이동은 더 이상 개인을 사지로 내몰아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을 자발적 이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제 위기이지만 또 새로운 자강의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IMF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거야말로 또 새로운 자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IMF 때와는 달리 지금은 세계화가 반전되는 척박한 시기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격한 재편이 가속화되고 AI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와 밀착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촉진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터넷 시대에 뼈아프지만 기증했던 극복의 유산을 거울 삼아 이 위기를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이런 점을 강의하거나 뭐 강연에서 강조를 했지만 이게 무명의 사람이 떠들었자 아무도 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냥 혼자만 떠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구조조정의 핵심 조건은 IMF와는 달리 이제는 자발적인 선택인데 과거처럼 기업 도산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강요된 이동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력 이동은 스스로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나설 때 완성이 됩니다. 자발적 이동을 위한 필수 조건은 사회적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절한 생존 투쟁을 종식시키고 종식이
정책은 뭐냐면은 인력 대이동의 가장 큰 마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안전망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을 사지로 내모는 과거의 생존투쟁 방식으로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두려움 없이 낡은 사형산업에서 유망산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해주는 튼튼한 사회적 쿠션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조가 굉장히 물론 그 전에도 강성했지만 그 노조가 강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정당성을 그걸 막아낼 어떤 정당한 논리를 내세우지를 못했었죠.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런 그 완충 장치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조는 노조대로 강성해지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거부감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견제력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게 뭐 대단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도 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제도를 개선하면은 가능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 특히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단순 생계형 구호 방식입니다. 실직 시 생계비를 지어주거나 단기 생계형 체험만을 강요하는 낡고 소모적인 나눠주기식 복지 수준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적 기능으로 격상을 해서 사양산업의 인력이 신흥 유망 산업으로 무사히 건너가도록 촉진하는 국가적 생산 기능이자 핵심 수단으로 제도를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복지 수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생산적 인력이동, 생산적 산업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완충장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IMF 경험에서 보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에서 자강의 가장 큰 핵심은 인력이죠. 그 중에서도 숙련 인력들, 경험과 숙련이 쌓인 그런 인력들인데 그런 인력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젊고 물론 이제 기술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만 가지고는 그것을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무역으로 연결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숙련되고 경험 많은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에서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업스킬링하는 그래서 기존의 범용 스킬을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뒷받침하는 강력한 리스킬링, 업스킬링 지원망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우리가 고용보험제도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게 장기 근속자의 범용 스킬을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IMF를 겪으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쌓아온 체화된 스킬의 잠재력이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6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벌써 55살 때부터 가장 경험과 숙련이 무르익고 발휘돼야 될 한 55세 정도 되면 벌써 은퇴 준비하면서 회사에서도 일단 은퇴 준비를 시키고 본인도 회사에서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숙련이 전혀 젊은 세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깊은 골이 거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 은퇴 준비하는 그 선배들 보면서 그 회사에 관심이 없고 나중에 노후 대책에 관심 있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뭐 실망할 수 있겠죠. 물론 자기들도 그때가 되면 또 똑같이 되지만 실망할 거고 또 그 은퇴 세대는 그 젊은 세대가 자기들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후가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와 나이 경험 많은 숙련 세대 간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암묵적 지식이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단절되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그 인문학적이랄까요? 몸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체화돼야만 그 몸에 근육화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그런 경험과 숙련들이 계속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범용 기술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AI 시대가 요구할 범용 스킬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5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세계 경제 포럼은 글로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CEO들로부터 들의 그 오피니언을 주로 이제 그 반영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글로벌 인재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그 자본은 그 인재를 찾아다니거든요. 옛날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의 글로벌 자본은 그 인적 자본을 찾아다닙니다. 저임금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인적 자본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역량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2015년에만 봐도 복잡한 문제 해결, 타인과의 협력, 인간관계 관리, 비판적 사고, 협상력, 품질 관리, 서비스 지향성, 판단력, 의사결정, 적극적 학습, 창조성. 이거 어느 하나라도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15년이 지난 2030년에 계속 보십시오. 창조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해력, 호기심, 평생학습, 회복력, 시스템 사고, AI, 동기부여, 재능관리, 서비스. 이거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 실무에서 몸으로 익히면서 치고받으면서 익히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지식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사장되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처럼.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그런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킬링, 업스킬링 하는 장치가 돼야지 그게 무슨 생계형 지원식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전문 숙련 인력들이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큰 변화, 구조조정의 마찰력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젊은 층, 새로운 이제 사회에 나오는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서 대학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동을 위해서는 특정 전공의 벽에 갇힌 인재가 아니라 융합 학문으로 무장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전공 입학, 그다음에 복수전공 졸업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 이게 뭐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의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경제가 계속 이렇게 그 그러니까 자기 갱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대학에서 융합 인재들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 전공을 넘나들면서 그 통섭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그 자기 갱신이 계속 가능한 그런 경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대학은 뭐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개 이제 입학할 때 전공이 없이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자기가 전공을 찾는 거죠. 전공을 찾아가지고 한 20 몇 학점인가요? 전공학과 20 몇 학점인가를 이수하면 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전공이 아니고 그냥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면 경제학을 하다가 경제학을 하다 보면 나 철학도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철학 과목을 한 21학점 같이 하는 겁니다. 또는 또 내가 또 수학이나 역사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공학이나 경제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과 더불어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그런 인문학적 학문을 같이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그 사고의 어떤 지평이 넓어지고 사고가 훨씬 더 탄력적이 되고 개방적이 되고 다원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벽이 너무너무 두텁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전공의 벽을 그대로 뭐랄까 그 전공의 벽이 무슨 그걸 어떤 갖는 어떤 지대 추구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미래의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공, 복수전공제를 졸업하면은 학생들이 저절로 대학에서 여러 전공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전공 가장 맞는 적성이 뭔지를 발견하고 또 다양한 전공 영역에 걸쳐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훨씬 넓고 다양한 그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쌓은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실력 이런 그 스킬을 쌓을 수 있는 대학에서부터 이제 이런 스킬을 쌓게 되고 또 나와서도 여러 전공을 넘나들면서 또 이렇게 직업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 다양한 전공 간의 어떤 통섭과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에서 배우는 하나의 어떤 적으로 이게 제가 이게 원래 PPT라면 화면이 전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발표하면서 약간 어려웠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연에서 하면 우리가 그 교훈을 받는다 할까요? 이게 아프리카 누우떼가 세렝게티 공원의 평원에 누우떼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건기가 되면은 또 새로운 초원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라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마라강이 여기서는 뭐 그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물살이 거칠고 그다음에 악어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 우두떼들이 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초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누구떼들이 그냥 그 소규모나 개별적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다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강 옆에 다 모여서 때를 지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오는 그 누구들이 계속 올 때까지. 그래서 거대한 어떤 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을 건널 때 여기 이제 악어들이 들거리니까 어느 누구도 뛰어들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리더격이 있더라고요. 리더격 되는 이 누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들이 중에 누구가 차례차례로 몇 명이 먼저 이렇게 선뜻 나서 가지고 물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뛰어들면 그 뒤이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가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물살과의 사투를 벌이고 악어와의 사투를 벌이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건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안전장치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안전장치, 집단적인 완충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을 이루면은 아무래도 악어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악어도 이제 선뜻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막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물살이 물 위의 행렬이 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휘어 있죠. 상류 쪽으로. 이게 뭐냐면 서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료보다 상류 쪽에 있어야 돼요. 자기 동료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물살에 밀리더라도 옆에 오른쪽에 있는 동료의 몸에 의해서 이제 지지를 받으니까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떼들이 다 상류 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는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물이 가운데로 끼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륙적으로 몰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물살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타원형으로. 이건 각자 개인, 그 개체들이 이걸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살고 싶다는 가장 이기적인 본능이 작용한 건데, 이게 무리 전체로는 어떤 거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무리 전체가 물살을 이기고 또 악어의 공격을 막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각자는 자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이게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 이 집단 개체들이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상류적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이 물살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한테 의도하지 않은 어떤 집단,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선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기 보면 떠내려가는 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물살의 힘을 견디지 못한 또 누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떠내려가죠. 이렇게 이 떠내려가는 아무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도 이런 이제 본인의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또 우연히 불운이 겹쳐서 떠내려갈 수도 있거든. 삐끗하면 이렇게 잠시 삐끗해서 중심을 잃으면 떠내려가게 되니까, 이렇게 떠내려가는 또 이렇게 동료들도 있죠. 생기게 마련이죠, 피해자가. 그러면 이제 이 거친 물살과 악어의 희생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마련이고, 그 집단으로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거친 물살과 악어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개체들은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러나 이 물살을 헤치고 가고 나면 그 도전 끝에 맞이한 새로운 풍요가 그 목숨을 건 험난한 횡단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뒤에 비로소 도달한 풀이무상한 새로운 초원에서의 여유로운 풍요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그 물살과 악어의 그 위험 때문에 어떤 개체도 자발적으로 건너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집단을 이루고 몇몇 개체들의 집단을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고, 그다음 몇몇 개체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집단 전체가 이제 움직이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집단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런 그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과 달리 섬세한 계산과 제도를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드떼들처럼, 그러니까 그 희생되는 동료를 방관하고 그냥 가지 않고, 이런 이런 어떤 뭔가 섬세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완충장치를 설계하고 안착시킴으로써 개개인이, 인간은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개개인이 저마다 이제 이런 도강을 감행할 수 있는,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건널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깔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교사라든가 그 체조 선수들이 그 고난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바닥에 그 안전 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고개사 같은 경우는 망이 있어야 되고,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밑에 안전 그 매트가 있어야 거기서 고난도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감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고용보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젊은 인재들이 나오기 전에 대학 교육을 바꿔서 젊은 인재들이 나오기 전에 그런 능력으로 무장돼서 사회에 배출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물살을 넘는 힘은 개개인의 어떤 근력이나 개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집단의 완충장치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때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그 능력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완충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개개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또 도강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런 를 이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인류의 특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자연의 지혜는 누울 때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집단을 이루어 뛰어듭니다. 물살의 충격을 완화하고 악어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인류의 특권은 우리 인간은 정교한 제도를 미리 설계할 수 있고 변화의 강을 건널 때 누구도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마찰을 줄이는 튼튼한 완충장치로서 고용보험제도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IMF의 경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자연의 경험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선진국의 그런 그 자기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미국이라든지, 또 자기 갱신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례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북유럽인데, 그런 나라들이 그 자기 갱신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그 나라들의 사회적 완충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의 사회적 완충 장치는 그런 고용보험 제도가 굉장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가 이직과 전직을 이렇게 이제 실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리스킬링, 업스킬링의 어떤 도강의 어떤 기술을 연마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반면에 미국식의 사회 안전망은 실직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동성, 그게 이제 미국은 사회 안전망을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생계형, 북유럽이 아니고 생계형 복지제도를 만들어 놨고, 고용시장은 너무 이제 그 IMF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다 겪으면서 이게 이제 내 지금 이 직장 나가면 나 끝이다 해가지고 그 직장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경직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실직을 하더라도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그러니까 북유럽 스타일의 사회 안전망은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탄력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의 어떤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인력의 대이동이라든지 산업 구조정이라는 그 급변하는 시대에 자기 갱신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방향 감각,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 첫 번째는 대안 제시와 정책 촉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고용보험과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생계형 복지가 아니라, 지금 대학 장학제도나 대학교 또 전부 그 생계형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나 그냥 계속 이렇게 무이자 대출해주고 하는 게 다 전부 생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계형으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이나 생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지원 제도가 단순한 생계형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적 자본 이동을 돕는 튼튼한 다리가 되도록 정책 전환과 사회적 공감 확장에 힘을 모으는데 아마 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험과 숙련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의 거친 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범용 스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의 고통을 개인들의 생존 투쟁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생산적인 사회 안전망 재설계에 앞장섭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예, 종합이고요. 예, 참고로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프랑스의 그 교육학자인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을 이제 비교해서 그 분석해서 그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교육의 도출, 암기와 시험의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르봉은 당대 프랑스 교육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길러낸다고 냉철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생활을 이렇게 4년을 이렇게 아주 즐겁게 보내죠. 그에 반해서 미국식 교육은 실전과 독립성 배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르봉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인격을 기르는 현장 중심의 영미식 교육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 독립적 개인의 육성. 예. 그래서 이거 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프랑스식 교육과 미국식 영미식 교육의 이제 핵심 철학은 주입식 암기와 추상적 이론 중심이고 미국식은 현장 경험과 실용주의인데 추상적 이론은 아주 소수의 학자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거대한 인력, 대규모 인력들한테는 현장 경험과 실용주의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프랑스식은 국가 고시 합격 관료 양성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국식 교육, 영미식 교육은 강인한 의지력과 독립적 인격을 도약시킵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식인데 사고력 및 응용력을 거세시키고 영미식은 현장 실무 및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배양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그 WEF에서 발표한 미래 인재형이 미국식 영미식 교육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해왔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차이가 주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 졸업 후 진로입니다. 이 프랑스식 교육하고 우리 교육의 아주 공통적인 건데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눈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력은 없는데 눈높이만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고 그러면서 국가고시 관료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는 한정된 일자리고 그 한정된 일자리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런데 거기는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추구형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들은. 그에 반해서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개척지를 진출하는 부가가치형 직업이 있어요. 그 경제학에서 쓰는. 그런 부가가치형 직업으로는 인재들이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프랑스식은 눈높이는 높고 실력은 없는데 눈높이만 높은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하고 사회 불만성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선동에 넘어갑니다. 아주 불만이 쌓이면 쉽게 선동에 넘어가죠. 그에 반해서 미국식 교육은 몸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선동에 잘 안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미국식 교육은 실물 경제 발전이나 실무적인 어떤 자기 주도의 어떤 그 독립적인 인격을 양성해오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쉽게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번영과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을 르봉이 이렇게 이제 마침 이렇게 우리 오늘 발표 내용하고 비슷하게 있어서 제가 하나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자강한 기회로 삼자. 그래서 단단한 사회적 완충 장치를 딛고 새로운 시대 초원을 향해 단단히 건너가자. 그래서 단단한 사회적 완충 장치라는 게 딱딱한 게 아니라 뭐 경상도 말에 단디하라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허술하지 않고 좀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회적 완충 장치를 우선 하면은 도강하고 강을 건너고 도강하는 건 개인한테 그냥 맡겨도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나라는 뭐죠? 지도를 하려고 그러고 개인한테는 안전장치를 안 주고 나라가 이리 와라 저리 와라만 하고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거꾸로 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우리가 IMF에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대자연의 경험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선진국 오늘날 선진국 미국이나
또 북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회적 완충 장치가 새로운 그 도강을 위한 중요한 자강의 어떤 또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